자, 오늘은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을 전망해보는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혜선 티브리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바쁘실 텐데 박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분석이 많이 되고 있죠? 네. 분석을 많이 하고 네, 계시고.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양당은 이제 뭐 경선 체제에 들어가서 뭐 굉장히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정치권이. 아, 그렇군요. 우리 뭐 박진영 부원장님은 고뇌하는 지식인입니다. 아니 별로 할 일이 없으셔서 이게 붙박이가 되신 거 아니에요? 한강 그래요? 오리알입니다. 저를 사람들이 한강 오리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나 이거 하나 김포에서 떨어져서 김포에서 저기 올라오고 고향으로 있어요. 떠내려갔다가 이제는 저기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래 계속 이렇게 흘러만 갑니까? 네, 한강 오리알이라고 이렇게 해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겁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인용환 연세대 의대 교수 종로 출마를 얘기했다 이런 얘기 하나 나오고 아니다 서대문 갑이다 왜 세브란스 병원이 거기 있으니까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인 위원장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의 뜻이 많아 보이던데 어떨 것 같으세요? 권력력이 있어 보이죠? 네 있어 보이긴 임요한 합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근데 권력력도 있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나오면은 괜찮아요. 네, 싸구려 될 것 같아요. 정당과 싸구려 언론에 의해 가지고 이벤트 효과가 제법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약간 놀란 거는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나라님 이러면서 이렇게 모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좀 아니고 또 올바른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 비슷해요. 아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쓴소리도 잘했죠. 꼭. 네네네. 근데 이분은 절대 권력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안 하시던데.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생각보다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을 것 같고 네. 또 좀 기존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는 다른 면모를 좀 보이기도 하고 좀 점잖은 이미지도 사실은 있고 좀 품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점잖다기보다 이색적이죠. 솔직히 이색적이에요? 말씀드리면 이색적이시. 이제 한국의 이 정치를 보는 분들이 신상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신상 좋아하는 분들이 한 20% 되는데 이인재 찍었다가 박찬종 찍었다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네.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소구력이 있으면은 국민의힘 전통표에다가 이번에 이제 그 신상으로서의 가치 이런 거 합쳐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국힘 입장에서는 뭐 강남 3구 그리고 뭐 그렇죠. 뭐 강남, 송파, 서초 이쪽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다 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그 뭔가 좀 그 면모를 일신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꾸만 이렇게 패드를 갖다 대봐야 되는데 임요한 위원장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선수죠. 근데 저는 사실 점점 좀 불안한 게 불안하다기보다는 좀 점점 드는 생각이 지금 현재 이 선거 지형이 꼭 그렇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핑크빛이 아닌 것 같은데 지형은 좋아요. 지형은 좋아요? 지형과 그 뭐 윤석열 그 심판론이 57% 60%씩 나오니까 지형은 나쁘지 그러긴 않습니다. 하는데 네. 근데 각계전투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이 전략을 잘 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체로 이런 지형을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한 30대 초반에서 35%, 국힘 지지하는 세력도 한 30대 초반 정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이제 중도층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중도층 중에 일부는 투표를 포기할 것이고, 네. 그 이제 스윙 보터들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할 텐데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5에서 10% 이내에서 승패가 갈린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은 국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도 계속 약속을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은 정책이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메시지 말고는 뭘 하겠다는 정당인지 지금 뭐 계속해서 180석을 다시 줘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어떤 입법 활동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중도에 소구할 수 있겠는지 저는 갈수록 좀. 근데 네. 사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그렇게 낮고 잘 못한다는 여론이 많으면 사실은 민주당이 뭐 어부질이든 뭐든 간에 좀 더 국민의힘보다는 좀 큰 차이로 지지율이 좀 높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냥 똑같다. 중도, 국민의힘, 민주당 다 그냥 3대 3대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과
네. 또는 뭐 이 얼치기 평론가들이 중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어요. 아, 그래요? 중도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온건하게 접근해야 된다. 절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도는 한편으로 보면은 대세 추종입니다. 대세 추종. 예, 이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말처럼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강한 하나의 모멘텀에 이끌려 갑니다. 그렇다면은 중도도 솔깃한 강한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건하게 접근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해서 온건하게 접근해서 해결이 됩니까? 우리 박예성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네. 표현하자면 엎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이든지 안에 네. 그런 희망을 못 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전체적인 얘기 그 정도로 하고 또 근데 이런 것도 잠깐 있어요. 살짝 말하면 용산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친한 이 검역관들이나 비서실 출신들이 험지를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그 예를 여튼간에 들면 이원무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강남을 나가려다가 네. 박지인 전 장관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경기도로 간다는 거거든요. 여튼 이제 뭔가 그 질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뭐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 이제 민주당 계열의 분들이 희망회로 많이 돌리잖아요. 사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바보라는 가정하에서 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상대도 합리적 판단한다는 가정하에서 보수적으로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민주당의 입장에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3, 40명 검사들 꼽을 것이다. 좋은 네, 지역에. 네. 이것만 가정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상대도 이기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 씁니다.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공천 작업이라는 곳에만 좀 매몰돼가지고 네. 전반적인 이 선거의 프레임 짜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 짜는 곳에 조금 이 집행 단위가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통 이제 선거 앞두고 나면은 연구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짜서 많이 발표하거든요. 민주연구원이나 여대연구원. 네. 네. 그럼 나오는 게 별로 없죠, 요즘. 지금 아무것도 안 나요, 양쪽 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서울 구로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은 서남권 벨트 취약하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로구에 이번에 호준석 앵커, 전 YTN 앵커 그분이 나 구로 갑에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을 들이고 있어요. 주요 도시철도 지하화 이게 공약으로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전국 도심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이러면서 지하화 공약이 나오면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좀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잘 될까요? 지하화가 잘 지하화 정책이 맞는지 우선. 지하화 정책은 특히 이제 구로 구민들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이게 그 도시의 분진, 소음, 진동 그리고 이제 이게 거대한 도시철도가 도시를 가로질러 버리니까 이게 그 계획적인 도시 발전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겠다라고 하면 최고죠. 그렇군요. 네, 전국에 근데 이 지상철도를 재화시키는데 한 62조 정도 들어간다 그러네요. 62조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특별법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민간 투자 수요를 먼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이 네. 야당은 못하고 여당은 할 수 있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법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려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그 상황에서 이거 여야가 이게 국회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특별법을 만들려면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되게 영리하게 접근한 거죠. 이렇게 좀 약간 약한 고리가 있는데 그 이익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제적 혜택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근데 거죠. 이게 사실 여기가 이인영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삼선을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인영 의원이 이제 운동권에 사실은 좀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론을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봐라 이인영이 삼선했지만 니네가 한 게 도대체 뭐냐 뭐가 발전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해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구로가 같은 경우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 디지털 단지 요거리 중심을 해가지고. 그럼요. 네. 그리고 광명 인천하고 연결되면서 사실은 거기는 정말 상점 벽해처럼 많이 변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인영 의원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구로갑이 발전한 것도 이인영 의원 덕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구로갑이 그 타 지역과 비교해서 뭐 조금 낙후됐다 이런 비판도 이인영 탓도 아닙니다. 네. 행정에서의 이제 특광역시는
시장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보다도 서울시의원이 권한이 더 큰 것이 특광역시예요. 네. 행정적 결정 구조에서 네. 결국 서울시장의 몫이었다. 이렇게 그럼 좀 박원순 말씀을 전 드려야 시장이 잘한 되고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서울시는 안 해줬어요 이제까지.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면 국책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인데 네.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서울 쪽에는 국책사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잘잘못하고는 사실 별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이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인영 의원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거 특별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자, 어쨌든 구로갑 지역구는 유권자 지지 성향 같은 걸 보게 되면 진보계열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8대 지방선거까지 보수정당이 2번밖에 못 이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세훈 시장 당선된 2021년 보궐선거. 재보궐 대선 직후 열린 8대 지방선거에서만 민주당을 앞섰고 나머지는 다 졌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여기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여기 저희 킹메이커를 가지고 그 분석한 지지층 분석 결과를 보면은 진보 핵심 지지층이 한 4만 7천, 잠재 지지층도 한 2만, 보수 핵심 지지층은 4만 1천, 잠재 지지층은 4천. 그러니까 서울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진보 지지층이 굉장히 두꺼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또 그 지난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은 구로 전체에서는 아마 2점 몇 % 차이로 그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더 네. 높았을 텐데 네. 구로 간만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0.04% 아, 이거 포인트 무슨 차이로. 뜻이죠? 예, 예. 이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이익 투표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개발이 됐죠. 부동산 이익 관련되는 이슈가 좀 먹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식센터 산업 같은 경우도 많고요. 이제 사실은 그 거주민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천왕지구하고 항종지구 쪽에 젊은 엄청난 사람도 대단지구. 많이 들어왔고, 예, 대단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천왕지구가 교도소, 남부구치소가 있는 곳인데 지금 전체 인구수나 뭐 10대 이하 비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인구수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네, 지금 인구가 좀 얘기가 되고 많죠, 있죠? 여기, 예. 서울특별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월 평균 소득은 그래도 조금 적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좀 많이 이득을 누렸는데 이번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안정권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출마하면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이게 과거에는 구로 그러면 구로공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단 지역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단 지역에 의한 이 계급 투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이 됐는데 아파트 계급론이죠. 그렇죠. 24평에서 30평대 초반까지 민주당 그렇죠. 핵심 지지층들이 평형들이 많죠. 이제 많이 거주하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곳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인영 의원이 나옵니까? 다시? 여기 공천 받았습니까? 뭐 최근에 뭐 지역구를 뭐 옮겨달라는 요청을 네, 받았다는 험지 소문도 출마이고. 나오고 네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웅동권 청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근데 웅동권 청산을 민주당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권 청산 얘기할 때마다 좀 그런 게 국민의힘에도 운동권 출신이 많아요. 아니, 웅동권이 대표 하태경 원희룡부터 근데 청산하는 거예요. 원희룡. 아니 웅동권이 무슨 죄졌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운동권 없어요라고 접근해야 돼. 운동권이 없다고? 아니, 야 말을 아예 같이 안 섞어야 돼. 섞어야 돼. 잘못을 한 웅동권은 잘못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은 검사 출신, 교수 출신, 뭐 이분들은 뭐 다 뭐 옳기만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586 청산하자 이런 이야기하면요. 그럼 저기 접대받은 검사들은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호준석 전 YTN 앵커가 출마합니다. 호준석 전 앵커는 69년생인데 좀 보수적인 성향이고요. 기독교 세력을 좀 뒤엎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호준석 전 앵커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은 네. 전략공천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인재 영입으로 된 사람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게 뭐 선거에 쓰려고 우리가 이제 유명인들 많이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또 이렇게 방송사 앵커들이 꽤 들어와서 선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지금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행태는 사실 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좀 익숙한 얼굴들 데려다가 그냥 그 상품성 포장시켜가지고 이게 뭐 활용하려고 하는 선거 그냥 단기간에 활용하려고 하는 약간 잔꼼수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분이 약간 보수적인 방송인이라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노영희 변호사보다도 덜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그냥 데리고 들어오려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 데리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무슨 단체 장 이런 거 큰 단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단체 장 이런 거에서 표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든가 이게 영입의 본질이죠. 그래도 YTN에서는 잔뼈가 굵은 분이죠,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인재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처럼 인재 영입은 무조건 비례주고 뭐 당선되게 만들고 이건 아닌가 봅니다. 그 정도 급의 인재를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들어간 인재 중에서. 자,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고 치면 구로각 민주당이 어쨌든 그래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쉽진 않다. 쉽지 수성하기 않다. 쉽지 않다. 네. 허준석 앵커가 그렇게 인지도가 없어도 여기는 이익 투표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수성해내기 쉽지 않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대표 투표에 대응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어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괄 정리표를 보고서를 지금 하나 민주당이 빨리 던져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정리판 네. 서머리 한 네. 페이지짜리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두 분 다 조금 말씀하시는 게 뭐 명확히는 안 말합니다만은 좀 민주당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하나의 담론을 내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로을 좀 가보죠. 역지역구인데요. 여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가 원래 박영선 의원 그 전에 전 김한길. 중소기업체. 김한길, 김한길. 박영선, 윤건영 이렇게 그렇죠. 지금 그렇게. 계보가 갔어요. 여기가 값보다는 훨씬 좋아요. 왜 그래요? 왜요? 소득 수준도 더 높고요. 어허. 호남세도 더 강하고. 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값보다는 을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요? 네. 어허. 꽤 괜찮은 지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영등포하고 붙어 있고요. 상업지역 네, 상업시설이 비기도 많죠. 하고요. 영등포가 요즘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네.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원실장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그런 분입니다. 이게 박영선 장관이 불출마해가지고 사실 무주공산에서 당선됐다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만 유권자들이 그러면은 이 현재 이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좀 만족도를 느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난번에 저기 총선 때 윤건영 의원이 출마할 때 되게 핫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의원이 되게 공을 들여서 그 영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윤건영 의원은 네네네. 본인이 이제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 그랬죠. 예. 친문들과 이렇게 좀 결합력을 관계 개선되고 높이겠다는, 경력 삼아 이제 정부의 장관급으로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었죠. 친문의 핵심을 뭐 자기 품에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었고. 그랬군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그 친문이라고 하면은 또 좀 공천에서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에도 나옵니까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구도를 만들더라고. 왜 민주당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윤건영 의원 뭐 지금 우리가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친문과 친명의 갈등 구조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개별 의원 몇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자라는 정치인이 그런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이야기는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 지금 정치적으로 뭐 잠정적 은퇴 상황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책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까지 받으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좀 하나의 또 잘못된 축이라고 한다면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상징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거지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친문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역사성이라는 걸 우리가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윤건영 의원이 금방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문제 직접적 당사자였느냐, 결정권자에 접근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멀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구로을 지역을 한번 특성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여기 인구는 15만 8천 명인데 네. 지난 2020년 16만 5천 명에 비해서 약 7천 명 줄었습니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를 보니까 30대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40대, 50대, 20대, 60대 순. 그러니까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잘생긴 지역인 거죠. 네. 그 여기 초등생 키즈만 가구가 13%꽤 많습니다. 1인 가구도 13%. 그러네요. 이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뭐 세대별로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세대 지형, 연령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평균 소득이 338만 원. 뭐 서울 평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여기서 이제 신도림동이 꽤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436만 원. 신도림동의 아파트들이 다 새로 만들어졌는데 좋아요. 거기가. 큰 평수가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대형 평수들이 많아요. 50평짜리들이 많아요. 네, 가리봉동은 약간 좀 여기 가장 좀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뭐 그 정도 1인당 대출은 9,400만 원. 역시 전국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제곱미터당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 3,0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럼 33평짜리면 거의 10억 정도 하는 그런 약간 많이 올랐어요. 많이 네. 올랐습니다. 자, 그 여기에 지금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왜 두 분 다 웃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저기 떨어지더라도 한 자리 챙겨주겠죠. 아, 일부러 험지로 가니까? 비켜준 거잖아요. 눈치 보고. 박진에게? 아니 강남 갑이잖아요, 이분은. 강남 갑이에요? 네, 지금 네. 강남 을로 박진 전 장관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는 거기 원래 박진 지역. 예. 그러면 강남 갑은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안 윤핵관 중에 정했어요? 한 사람이 오겠죠. 아직 안 정했다는 거죠? 네. 야, 그러면 뭐 태영호 의원이 이번에 당선되겠습니까? 힘들어요. 지난번에 워낙 시끄러운 일도 많았는데. 저는 이제 뭐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탈북자 출신의 뭐 고위 관료, 북한에서 고위 관료 하셨던 분이 뭐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이렇게 뭐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분이 좀 지금 보니까 그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분들하고 적응하기가. 다르죠. 이 사람은 출신 계급 자체가. 네,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으면은 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이게 좀 한국 국민들하고 이게 융합이 되게 뭔가 역할을 좀 한다든지 좀 그렇죠.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게 이제 계속 이제 뭐 4.3 뭐 북한 배후론 이런 얘기하고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 JMS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화만 일으키다가 4년을 보내셨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사실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들을 대표하는 뭔가 어젠다를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분류를 해보면 계급적으로 이분은 탈북 귀족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삶이 어려워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분이 지금 그 북한 이탈 주민 법정 용어로 그분들의 지위라든가 삶의 향상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분이 관심이 국회의원이 없다. 된 게 아니고 이분은 반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영입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 그런 역할을 하시기가 쉽지 않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이 줄타기를 잘한다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들거든요. 이렇게 막판에 어떤 식으로 자기가 좀 세게 던져가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점수를 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공천까지도 조금 저는 뭉천의 문제보다 이분은 이제 정치적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적 여기 가면 그냥 당선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네. 그래도 또 윤석열 정부가 기간이 남았으니까 뭐 어떤 보장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하기는 걸 꺼려하는 보수적인 분들도 계셔요. 네. 윤석열 정부가 가지는 사실 보수도 아니다. 저 사람 뭐 저런 사람 이런 정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가지는데 이분은 생존의 뭉치로 계속해서 좋은 자리를 이렇게 그렇죠.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삶의 이 건너뛰기 방식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태영호 의원은 사실 이제 탈북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사실 보수당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한 지난번에 지휘원도 그렇고
이렇게 오히려 더 국회의원들 만들어주고 이런 거가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민주당이 오히려 좀 그러면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또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왜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그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원래는 거예요. 더, 네, 그리고 이제 대체로 그 탈북해서 저기 이주해 오신 분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이런 좀 약간 그 약간이 아니죠. 굉장한 뭐 반감.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정당하고 잘 반공을 그 중심으로 하는 보수 정당하고 잘 오히려 어울린다고 맞아요? 봐야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했거든요.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다 효용성, 저는 이제 태용호 씨가 출마하면은 뭐 하는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 뭐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요. 느낌에는. 그리고 나는- 윤건영 그 밑에 있었으니까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런 말은 어떻게 북한 출신이 하죠? 북한 특히 그 고위공무원 출신이? 그런 얘기 하다가 당에 징계도 받고 그때 생각해보면 김기현 대표가 사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징계는 조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진심이 있었어요? 여튼간에 아유 그렇죠. 그 정치적 타격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타격을 줬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거죠. 그때 당원 정지 3개월인가 그래서 네, 3개월. 최고위원 하다가 그때 그만뒀었죠.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자면 기회주의적인 성향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극단화돼 있어요. 극단화돼 있는 그쪽에 굉장히 또 입맛에 맞는 분이에요. 중도라든가 무당파층에는 이분이 어필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뭐 당내 정치용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특정 그 강한 이념 지향을 선동하는 역할 이걸로 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걸로 하고 갈 거고 그러면서 또 당에서 중도화 전략을 쓸 때는 징계도 하고 자중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좀 잠시 좀 움츠러 들어주고 뭐 요렇게 약속 대련하는 그런 하나의 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군요. 자, 대표적인 진보세가 강한 지역에 북한 출신 태용호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지 지금 뭐 태용호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은 하긴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태용호, 민주당의 윤건영 이 구도로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되면 되게 쉽죠. 그리고 태용호 의원이 이제 본인이 여기서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혼자만 계신 건 아니에요 또. 여기 경선을 합니까? 예비 후보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보니까 건설업체 대표, 또 한 분은 학교법인 이사장. 전형적으로 국힘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후보다운 스펙을 가지신 이름도 안 두 분이 또 말해줘요. 그러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름도 안 말해줘요. 두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제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아마 이분들하고 경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누가 이길까요? 어쨌든. 어, 민주당은 윤건영 의원밖에 없어요. 자, 지금 윤건영 후보가? 의원한테 하나 조언을 해드리자면 네. 이 지역이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민도가 높은 곳이에요. 민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마당새, 야당 민주당의 마당새로서의 태도 전환, 정치를 대하는 본인의 태도의 전환은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만 계속 해내고 있는데 물론 뭐 옹호해야죠. 잘 모셔야 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것과 그다음에 민주당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드는 것 같은데 그런 의원 아닙니까? 좀 그래서 저는 좀 황태자에서 마당새로 변신해서 지역에 있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높은 민도에 좀 부응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수요일 코너 빅데이터 2024 구로 갑을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선거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거 전략에 네. 대해서요? 왜냐면 지금 거의 중반부를 지금 우리가 쭉 계속해 왔는데 탁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네. 민주당의 그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과 또 일반 국민들이 50%라고 얘기하지만 그 일반 국민 50%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지층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로 확장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빨리 눈을 밖으로 돌려서 네. 판을 크게 가져오는
만한 전략을 빨리 짜야 된다. 저도 한 조언을 말씀 해주고 드릴게요. 싶습니다. 네. 공천 전략으로서 선거 판세를 뒤엎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 그거는 YSDJ처럼 오너가 작동할 때 그런 공천이 가능하고요. 네. 공천에서 그 과정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가능성은 여야 없습니다. 공천은 조용히 표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오히려 그 프레임으로서 상대를 규정하는 것, 독재 정권이라든가 뭐 규정하는 것, 그 다음에 메이저 정책 이슈로서 선거를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야는 빨리 행정적 절차인 공천이 전체인 것처럼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전략적인 프레임과 공약을 빨리 개발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